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국제회계 기준 IFRS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IFRS의 특징.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거고 다 가이드북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해. 물론 제가 완전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IFRS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원칙 중심입니다. 그 전까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미국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었어요. 근데 IFRS는 원칙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과 규칙 중심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가정이랑 명제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판단은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원칙만 딱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네가 판단하라는 거야. 근데 규칙 중심은 뭐예요? 규칙 중심 회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회계 기준이거든요. 미국 회계 기준의 별명이 쿡북이에요. 쿡북. 요리책. 왜 요리책인지 알아? 요리책 어때요? 몇백 그램 넣고 몇 분 가열하고 몇 도에 가열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얘는 그래서 뭐 넘으면 되고 뭐 넘으면 안 되고 뭐 되면 되고 이렇게 다 써있다고. 그럼 실제로 원칙 중심이랑 규칙 중심이랑 비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리스. 빌려 타는 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리스한대. 그럼 자동차를 리스한다 그러면 이게 빌려온 사람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빌려준 리스 회사의 자동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을 한번 자동차를 사면 10년을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옛날에 규칙 중심일 땐 이랬어요. 7.5년 이상 타면 네 차야. 근데 원칙 중심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 문구가? 상당한 기간을 타면 네 차야 이렇게 써있다고요. 그지 같죠? 그럼 봐봐 여러분. 얘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보면 어디가 더 전문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얘는 7.5년 이상 타면 내 거라며. 근데 얘는 상당한 기간 타면 내 거라며. 그래서 이게 더 전문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요. 당연한 얘기겠죠? 응? 봐봐. 이 원칙 중심이랑 규칙 중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게 세법에 비슷한 예가 있어요. 원칙 중심이 빡세 보여요? 규칙 중심이 빡세 보여요? 어떤 게 더 빡빡한 회계 기준일까? 원칙 중심이 빡셀까? 규칙 중심이 빡셀까? 이러면 대부분 규칙 중심이라고 그런다고요. 원칙 중심이 빡세. 얘는 봐봐. 아까 리스 얘기를 들면 7.5년 이상 타야 내 차라며. 그럼 7.49년 타면 내 차 아닌 거라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야, 7.5년이나 7.49년이나 상당한 기간이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더 빡빡한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보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옛날에 열거주의였어요. 금융소득.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 받는 소득 같은 경우엔 열거주의라서 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과세했다고.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건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뀐 사건이 터졌어요. 옛날에. 영화 괴물 아시죠? 아주 옛날 영화긴 하지만. 괴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고. 그게 뭐예요? 인터넷에 올리고 저희가 이런 영화를 찍을 건데 돈 투자해 주시면 대박 나면 투자한 비율대로 나눠드릴게요 이랬다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대박이 나. 그걸 돈 많이 번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과세하려고, 국세청이 과세하려고 딱 봤더니 어머, 법에 없어. 열거가 안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과세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코인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법에 없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요. 그냥 내가 볼 때 금융소득 같으면 과세하겠다는 게 포괄주의예요. 이게 포괄주의고 이게 열거주의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게 더 빡세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두 번째로 비교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 가능성. 원칙 중심의 비교가 잘 되겠어요? 규칙 중심의 비교가 잘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비교가 잘 되죠. 이건 명확히 딱 나와 있고 이건 전문가적 판단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회계 기준은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옛날 이런 말도 했어요. IFRS 이거 끝내자. 쓰지 말자 그런다고요.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을 뭐하러 쓰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괜찮을까? 그럼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윤도나 네가 써놨잖아. 비교 가능성 올라간다며. 근데 저기서 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윤도나 이런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거는 회사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IFRS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명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 기준에 나와있지 않은 얘기들이 겁나 많다고요. 그래서 봐봐. 그럼 이게 앞으로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IFRS 도입한 이후부터는 법도 아닌데 다수의 의견이랑 소수의 의견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강사 말고 교수님들도 의견이 나누는 부분이 있다고. 기준서에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됐어. 제가 이런 얘기를 앞으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은 뭐고요, 소수의 의견은 뭐예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막 할 거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문제 스타일을 보면 어떨까? 교수님들도 깨달았거든. 기준이 없으면 내가 문제 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문제의 조건을 제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라고. 그래서 요즘 문제들을 보면 문제의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 IFRS 공부할 때는 저한테 다수설, 소수설 배우고 다수의 의견 이런 거 배울 거지만 제일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도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고 했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IFRS는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게 참 중요해.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여기까지.